한참 요새 한참 인기 있게 막 분양됐었던 게 뭐냐면 지식산업센터예요. 그 중에서도 조그만 한 20평 정도 되는 그런 그죠? 상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거기 수요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6평, 7평 되는 기숙사가 있어요. 끝내줘요. 그 기숙사가 오피스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기숙사는 거기 있는 그 다니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것도 1070 뭐 이래요, 보통. 그러니까 그게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숙사로 주는 그런 용도인데 외부 사람한테 세를 넣을 수 있나 봐요, 그걸. 그러니까 그것만 투자하시는 분이 또 계셔. 뭐하고 똑같아요? 오피스텔 투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가서 이제 그 모델하우스 이런 거 보면 끝내줘요. 오피스텔도 또 저리 가라야 또. 오피스텔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따라 막 시설 같은 게 많이 좋아지잖아요. 얘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게 구경 가고 괜찮은 게 있으면 하려고 딱 봤는데 벌써 끝났더라고요. 광명은 아직 해요. 어디 가서? 광명? 네. 아, GRBX라고 거기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최근에 막 그 인기가 좋았던 데가 그거고, 그 다음에 중개하시는 분들도 보면 요 구로 쪽이나 이쪽 아파트 공장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일도 세잖아요, 공장은. 예, 그러니까 중개하실 때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특히 남자분들, 그죠? 물론 여자분들이 더 잘하더라고.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거기 1페이지부터 봅니다. 구독션 이렇게 돼 있고. 요새 이제 그 경매 법정에 가보면요, 진행되는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응? 보세요. 옛날에 막 이제 좋았을 때는, 그러니까 좋았다는 게 이제 경기가 좋다기보다는 경매장이 막 열기가 있었을 때는 진행되는 물건 수가 60에서 70 보통이에요. 많이 갈 때는 80 뭐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은요, 정말 나중에 여러분 12월 초 때 법원 갈 때 진행되는 물건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10개나 20개 네,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을 때가 있고, 물건 수입니다. 물건 사람 아닙니다. 물건 경매 물건 수가 뭐예요? 적을 때.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좀 늘었어요. 1년 있다가는 어떨 것 같아요? 조금 더 늘 거예요. 2년 있다가는요 조금 더 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경매 투자할 시기는 요때예요. 물건 수가 많을 때예요, 아니면 적을 때예요. 요건 지금이고, 요건 한 7, 8년 전이고. 자, 요때 경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면 요때 하는 거예요? 투자 시점이. 물건이 많을 때 투자하는 게 맞아요? 물건이 적을 때 투자하는 게 많아요? 물건이 많으면 경쟁률이 낮아지겠죠. 물건이 적으면 높아지죠. 인기 있는 물건들 경쟁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물건 수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경매 투자를 하신다. 투자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언제가 더 좋은 거예요? 물건 수가 많을 때가 좋은 거예요. 요때 투자하시는 거예요. 적을 때는요, 경쟁률 높고 괜찮은 물건 많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응? 시점이 그래요. 다만 이제 적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권리관계 하자가 좀 많거나, 그죠? 문제가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은 되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것은 하려면 이때 하는 게 아니고 이때 하셔야지, 이때. 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경기가 좋을 때야, 안 좋을 때야? 물건 수가 많다는 얘기는 좋을 때야? 불경기야, 불경기. 여기는 뭐예요, 지금? 호경기. 경기가 좋다 그러면 막 빚지고 그래가지고 집을 샀던 사람도 가격이 올라갔으니까요. 빚을 못 갚고 그럴 일이 없어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또 대출을 받은 사람도 갚고 이렇게 이자 내고 막 이럴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 수가 많지는 않다. 응? 자,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나옵니다. 제일 위에 찾으셨습니까? 남부지방법원이고 본원 1개라고 돼 있죠? 네. 자, 본원 1개인데 원래 경매는 물건을요, 경매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나눠놔요. 거기에다 물건을 갖다 이렇게 배분합니다.
경매계장님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경매계장. 못 들어보셨어요? 그 경매계 책임자가 경매계장이에요. 근데 이 경매계 계장 하신다 그러면 경매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경매계장이에요. 네. 자, 번호는 1개인데 옆에 보면 02, 그 다음에 2192, 그 다음에 1332라고 숫자 적혀 있죠? 이거 뭐겠어요, 이거? 예? 전화번호예요. 그러니까 그 경매계 직통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절차에 관련해서 의심나는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전화로 하시라. 그러면 경매 담당자한테요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아는 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상한 거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러고 답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매각 기일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각 기일이 언제냐면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오늘이 16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되고 몇 시부터 합니까? 10시부터 한다. 그런 뜻이에요. 10시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찰장에. 남부지방법원. 여러분 여기서 가깝죠? 네. 그 다음에 17타경. 요거 뭐냐면 2017 타경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1449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 경매 사건 번호인데 읽으실 때는 끝에다가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호자를 집어넣어서 읽으시는 거예요. 없어도 호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7타경 1449호 사건 이렇게 해요. 집행관도 이렇게 부릅니다. 1449호 사건 이렇게 9호 호자 집어넣어요. 자,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요 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암호 같은 겁니다. 암호. 법안에서요 사건별로 암호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경매 사건이라고 하는 암호예요. 암호. 타경 그러면 아 경매 사건이구나 이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보면 2017 이렇게 남아있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2017년도에 경매에 신청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경매 신청한 연도를 얘기합니다. 17년도. 그러니까 올해 지금 경매 진행되는 물건들은 2017 타경 물건이 많겠죠. 아니면 2018 타경 물건이 있든지. 그렇죠? 또 길게는 멀게는 2016 타경 물건도 있을 수는 있으나 2016 타경 물건은 좀 적겠죠. 많이 없겠죠. 네. 경매에 붙여진 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449호 요것은 그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물건의 1년 번호입니다. 그래서 1449번째 경매 물건이다 이런 뜻이야. 자, 근데 한 가지 이해하실 게 1년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된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중에서 요 진행된 물건 중에서 낙찰이 돼서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고 경매가 끝난 그 물건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거 만 개 되는 물건이 다 낙찰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율로 현실적으로 낙찰자를 찾겠습니까? 예상을 찍어보면. 예? 반? 30%입니다. 30%. 그러니까 한 10개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면 7개 물건은 다시 들어가요. 취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갚아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 30%가 뭐예요? 낙찰된 물건이에요. 비율을 봤을 때. 물론 이건 조금 왔다 갔다 바뀌긴 합니다만 보통 한 30%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소 나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9-2 나온 거 있죠. 요게 뭐냐면 그 주소, 오피스텔 주소예요. 집원 주소입니다. 이거는 9-2니까. 그리고 당산 삼성 쉐르빌 5층 523호 이렇게 돼 있죠. 자, 집원 주소예요. 근데 가로 안에 보면 당산로 45길 1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건 도로명 주소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집원 주소를 적습니다. 구독션에서도 집원 주소를 적은 거예요. 자, 물건의 종류는 뭡니까? 오피스텔이고요. 대지권은요. 요 대지권이 대지 지분입니다. 대지 지분이요. 몇 평쯤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2평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건물 면적은요. 7평 정도 되는데 23.11제곱미터죠. 근데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23.11제곱미터는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전용 면적이 23.11제곱미터라는 얘기예요. 전용이 한 7평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계약 면적, 공급 면적은 이거보다 크겠죠.
그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건 오피스텔을 갖다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면적을 얘기합니다. 화장실까지 다 그 면적을 얘기하고, 실제 공급받은 사람은 복도로 빠진 거, 그죠? 엘리베이터로 빠진 거, 주차장으로 빠진 거, 그런 것 중에 자기 지분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공급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십니다. 제일 밑에 보면 오른쪽 귀퉁이에 1페이지 제일 밑에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 50A 제곱미터, 50A 4A4, A4 제곱미터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형인데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기준에 했을 때는 50제곱미터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전용 면적 기준에 했을 때는 아까 23.11제곱미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급 면적은 5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용률이라고 하는 거, 전체 공급 면적, 그다음 계약 면적 대비 전용 부분의 면적을 봤을 때 이걸 전용률이라고 그래요. 전용률은 몇 프로 정도 가는 것 같습니까? 50% 안 되죠. 요새 공급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전용 면적 그 비율이 40%대에서 50%가 안 되는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이것도 보니까 한 45%나 뭐 되겠죠? 50% 되면 괜찮은 겁니다. 50% 안 나오죠? 왜 이렇게 50% 밑돌까요? 다른 어떤 거보다 주차장 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전용률이 떨어지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 페이지 제일 오른쪽 귀퉁이에요. 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오른쪽 귀퉁이 바로 이쪽 보시면 거기 세대수가 나와요. 몇 세대입니까? 408세대고 주차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211대 이렇게 나와 있죠? 오피스텔이 400세대다 그러면 규모로 봤을 때는요. 큰 오피스텔입니까? 단지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입니까? 아파트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400세대면 큰 거예요. 100세대 안 되고 그런 것도 꽤 많고요. 200세대 안 된 건 많습니다. 보통 한 200세대 기준에서 넘어가면 괜찮은 규모라고 봅니다. 근데 400세대는 큰 거예요. 만약에 400세대 오피스텔이 있는 빌딩 밑에 부동산 사무실을 갖다가 낸다 그러면 부동산 사무실이 한 개만 있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독점이면 좋고 두 개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먹을 만합니다. 세 개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배가 고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한 150세대 아주 적어도 아니면 조금 좀 본다면 200세대 정도. 그게 한 사무실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중개 사무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오피스텔 밑에 보면 분명히 부동산 사무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사무실 차리면 장점이 있죠. 복비는 많이 못 받지만 장점은 뭐예요? gen기등, 호gen기등, 불gen기등 꾸준히 손님이 있는다는 거. 그다음에 물건이 어렵지 않다는 거. 중개하신다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주차 대수를 좀 보세요. 주차 대수 어떻게 돼요? 그죠? 거기 주차 대수 보니까 211대 이러니까 거의 두 집당 하나 있는 거죠. 오피스텔 보통 이렇습니다. 대신 오피스텔이 아까 아파트처럼 전용 면적 50, 70 이렇게 되면 그때는 한 집당 한 대 주차해야 됩니다. 아파트처럼. 근데 여러분 조그만 오피스텔이 있죠. 보통 오피스텔 두 집당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주차 확보된 그 여건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피스텔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겉으로 봤을 때도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오피스텔과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다르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실무에서 부를 때 도생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죠. 그죠? 자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나요? 건축법? 여기 오피스텔은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생은요 주택법에 적용을 받게 되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취득세가 1.1%인데 반해서 우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엄명으로 봐서 4.6% 이렇게 되죠. 그리고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뭘 보면 딱 구별될 수 있냐면 주차 여건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두 집당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주차 여건이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그거보다 더 주차 확보되는 그 면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밑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 여건 딱 보면 이 위에 있는 세대수에 비해서 적습니다. 턱없이. 그러니까 이건 주차 여건이요 안 좋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예요? 오피스텔은 주차 여건이 좋고
아까 두 집당 하나 보통 그런다고 했죠? 이건 그거보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업을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했을 때 사업성이 좋은 겁니까? 이걸 했을 때 사업성이 좋은 겁니까? 오피스텔은 주차를 해야 될 그 여건이 좋다는 얘기는 확보해야 될 주차 면수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전용률이 떨어지겠죠? 이쪽은요? 올라가잖아요. 이쪽이 더 사업성이 있는 거죠? 이쪽이. 그래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하는 기능이 비슷한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좀 있다. 주차 면적 같은 거 보면 대번에 이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지금 요 물건을 보면서 오피스텔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그랬을 때 물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좀 이따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위에 보시면 아까 위로 올라가서 아까 23.11제곱미터까지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무슨 매각이에요? 일괄 매각. 그죠? 일괄 매각이 뭔지 아시죠?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판다고요. 자, 요 여러분들 지금 요 경매 물건이 진행되는 물건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여기 지금 5분이신가 6분이신가 6분들이 뭉쳐가지고 한번 여기 구경하고 오세요. 부탁드립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화요일 날 가는 게 아니고 화요일 날 법정에 가시라는 얘기 아니고 저기 뭐 갔다 오셔도 괜찮죠. 물건지. 예. 이따 제가 이따 과제를 갖다가 몇 개 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경매 붙여진 날짜가 언제입니까? 경매 개시 결정 몇 년 몇 월 며칠? 2017년 10월 16일입니다. 그 날짜 기억을 해두셔야 돼. 2017년 10월 16일 날. 17년 10월 16일 날 경매가 붙여진 거죠. 경매 등기.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슨 경매입니까? 강제 경매입니까? 임의 경매입니까? 강제 경매. 자, 가운데로 왔습니다. 이제는 가운데 보시면 감정가 얼마죠? 2억 5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최저가는요.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8,396만 8천 원까지 떨어졌으니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지금. 자, 그런데 보증금이요. 10%가 아니고 20%입니다. 보통 매수인청 보증금 10%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근데 여기 20%예요. 왜 20%가 될까요? 왜 20%가 됐을까요? 유찰돼가지고? 유찰됐을 때는 10%씩 20%씩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20% 떨어졌다는 거 아니고 거는 보증금이 10%인데 20%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증금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거는 돈이. 오른쪽에 보시면 1차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4차까지 됐다가 마지막 낙찰 한번 됐었다가 5차, 6차까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4차 기일 때 보시게 되면 1억 2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던 분이 어떻게 해요? 잔금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냈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미납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분 때문이에요. 미납이 발생하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입찰 들어오는 사람 10% 걸고 들어오면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몇 프로를 올리는 거예요? 20%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전문용어로 아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납이라는 용어입니다. 미납은요. 경락대금을 안 냈다 이 말이죠. 미납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보통 법원에서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20%로 올려버립니다. 10%에서. 미납이란 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운 용어로 하면 이게 재매가 근데 이런 용어 거의 안 씁니다. 실무에서는 미납 이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증금을 의외로 올립니다. 오히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왼쪽 오시면 소유자가 누구고요? 권회원 씨. 그 다음에 채무자도 누굽니까? 권회원 씨. 빚진 사람이에요. 자기 오피스텔에 대해서 빚진 사람. 근데 채권자 보시면 채권자 누굽니까 지금? 어쩌고. 근데 하여간 이름은 좀 어려운데 하여간 대법체예요. 대법체에서 돈 받으려고 경매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응? 자, 근데 밑에 사진 보시면 보니까 사진 3개 나와 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좀 볼 텐데요.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림이요. 거기 전깃줄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중간에 그림을 좀 망쳐놓고 있죠, 사진은. 근데 그 위쪽 부분이 오피스텔 부분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조금 층고가 높게 돼 있어서 좀 보니까 두 개 층 정도가 상가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 헤어도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미용실도 있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나머지는 잘 안 보입니다만 어쨌든. 자, 그래서 요게 위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 밑에 보시면 523호가 경매 나온 거예요. 그 대문 보이죠? 대문 523호. 자, 요게 20층 오피스텔 빌딩 건물입니다. 20층짜리인데 5층은요. 5층 층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거 안 좋습니까? 아파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로얄층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분양할 때 가격차가 조금 납니다.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거 오피스텔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직장인들. 특히 직장인들은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는데 뭐 로얄층이다 이런 개념이 뭐가 있어요? 계속 들고 날 때마다 전부 다 어두컴컴한데. 그러니까 로얄층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투자하실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층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저층이라 그랬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낙찰가라든지 이런 게 더 쌀 수는 있는데 월세 받는 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층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셔서 이제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 4페이지 가보십니다. 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림 나온 거 보면 요렇게 이쪽으로 지금 지하철이 하나 지나갑니다. 요 한강 넘어서 지나갑니다. 이게 홍대 쪽으로 가는 그런 지하철 노선이 2호선이죠. 여기 무슨 요기예요? 당산역. 이렇게 2호선 당산역입니다. 그런데 자, 지하철이 요렇게 또 하나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강 요렇게 따라서. 요것은 몇 호선이냐면 9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산역은 2호선과 9호선의 더블 역세권에 있죠. 그죠? 이렇게 2호선, 9호선 두 개 여기 다 지나는 지하철역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쪽 서부 쪽에서 당산역이고 이쪽에 가면 종합운동장역이 또 그렇습니다. 9호선과 요선이 지나는데 종합운동장역 가보시면 거기에는 무슨 이런 상가 점포가 많이 있거나 밀집 지역이나 그러지 않고 전부 다 아파트 단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깝다고. 거기 보면 본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가 본 이렇게 돼 있어요. 본건이라는 뜻입니다. 본 경매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본 이렇게. 근데 요 지도에서 구독전 사이트 보면 요 지도에서 이런 거 잴 수 있게 돼 있어요. 거리를 재보면 100m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100m 조금 넘는 정도의 거리다 그러면 이건 역세권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초역세권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위치 엄청 좋은 겁니다. 이거. 네, 위치가. 네. 그리고 이제 400세대가 되니까 관리비 같은 것도 좀 유리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위치로 봤을 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지역 가만히 보면 요쪽에 요 당산 여기 레멘 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좀 떨어져 있는데 요 레멘 아파트가 요 지역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1400세대. 그 아파트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인데 지어진 건 2003년도에 지어졌어요. 좀 됐죠, 사실은. 15년 됐으니까 좀 됐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핸디캡인데 이게 32평 아파트가 이제 요때 가격을 요즘 가격 보면 10억에서 12억 정도 갑니다. 32평이 오래됐는데도요. 잘 나가는 편이죠. 이렇게. 연도 치고는.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가보시면 감정평가서가 나옵니다.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격리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감정평가서입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거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돼요. 한번 읽어보려면 끈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만듭니까? 감정평가사가 조사해서 올립니다. 우리 시험 공부할 때는 이걸 하나도 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경매 투자하신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현황조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현황조사서. 이 현황조사서는 집행관이 나가서 현장에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누가 세입자인지 그거 조사하는 겁니다. 집행관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현황 조사서인데 이거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거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됩니다. 응? 양이 많죠. 한 페이지밖에 안 돼. 이따 다 볼 겁니다. 또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서류가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이렇게 되죠. 이건 누가 작성하느냐? 좀 생소할 겁니다, 여러분. 사법보좌관이라고 해서 판사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성합니다. 이것도 역시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이런 서류가 그 물건에 대해서 물건 분석이나 권리 분석할 때 주로 써먹는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이게. 그 중에 지금 요걸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 보시면 넘기십니다. 6페이지입니다. 넘기셔서 6페이지에서요. 감정평가표에서 여러분이 꼭 주의해서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운데 정도에 보시면요. 기준 시점, 감정평가 조건 밑에 보면 기준 시점이라고 나와요. 거기서 별표를 좀 해주세요. 기준 시점.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찾아보세요. 기준 시점. 찾으셨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2017년 10월 19일. 그죠? 자, 보세요. 아까 경매 붙여진 날이 10월 16일인데 붙여지고 나서 지금 10월 19일 날 같은 년도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감정평가사는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봅니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요거다 그랬을 때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나 주인 입장에서는 요 사람을 제일 처음에 보게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지금 3일밖에 차이 안 나죠? 그래서 곧장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뭐예요? 법원에 제출해서 돈 받는다는 점. 이거예요, 이거. 그 기준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는 2017년 10월 19일 날 됐습니다만 이 경매 물건은 내일 모레 진행되죠? 그럼 내일 모레가 연도로 따지면 2017년도가 아니죠? 여기 2017년도 10월 19일인데 진행되는 시점을 보면 2018년도 11월 20일이잖아요. 1년 됐죠, 1년. 그렇죠? 이때 감정평가한 금액과 요 금액은요. 차이가 날 수 있죠? 1년 되잖아요. 그동안 가격이 올랐을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된 금액보다 이때 시세가 더 높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된 이 금액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되겠죠? 일단.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대출 받을 때 감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매 감정이 있고 그래요. 감정 자체가. 그러면 두 가지 대출 받으려고 했을 때 감정 매기고 같은 건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매에서 감정 매긴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감정가가 더 높게 나올까요? 대출이 더 높게 나옵니까? 경매 감정가가 더 높게 나옵니까? 같은 집인데. 대출 감정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떼일 가능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대출 감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짜게 합니다. 짜게. 자, 근데 경매 감정은요. 은행 입장에서 보세요. 언제나.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매 감정은요. 은행이 돈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짜게 감정가가 나오면 자기가 돈 받는데 문제가 생기죠. 은행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후하게 감정평가를 하겠죠. 이게 후하게 된 겁니다. 이거. 그리고 가격차가 납니다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시점과 이거 차이 나는 거. 그죠? 만약에 감정평가한 시점과 이게 한 2년 정도 차이 났다고 그래봐요. 최근에 그런 물건이 경매, 광명에 있었어요. 이게 중간에 소송하는 바람에 감정평가한 시점과, 그 다음에 경매 진행되는 시점이 한 2년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2억 5천 이렇게 감정가가 매겨졌어요. 2억 5천인지 7천인지 그런데. 근데 요거 진행될 때는 시세가 얼마가 되냐면 3억 7천 이렇게 된 거예요. 시세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2년 뒤에 이렇게 시세가 올라버렸으니까 감정평가서 기록에 나온 것은 2억 5천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조사해 본 분들은 저기 2억 5천이 턱도 없다는 금액인 걸 다 알겠죠? 수십 명이 들어왔어요, 여기야. 그럼 낙찰될 때요. 3억 7천 요 근처에서 낙찰됐어요. 그러면 낙찰가율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 거죠. 100% 넘어가죠.
낙찰가율이 100% 넘어갔으니까 어이구 저 사람 이거 미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미쳤거든요. 그게 시세대로 받으면 경기가 좋을 때는 상승기에는 다 100%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낙찰가율이 뭔지 아시죠? 감정가 대비해서 감정가 있죠? 그 다음에 낙찰된 금액 있죠? 그 비율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가 여기서는 2억 5천이고 3억 7천이죠? 감정가 얼마? 2억 5천. 이렇게. 계산기 없으면 계산 못 하겠네요. 낙찰가는 3억 7천 그러면 이게 100%가 넘어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뭐 거의 뭐 140%, 뭐 50%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승계는. 자, 그 다음에요. 요 페이지는 그렇게 보고 넘기시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9페이지 가보십니다. 9페이지. 9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사건 번호 해가지고 주소 나온 게 있어요. 9페이지. 자, 그 위에다 적어 놓으십니다. 그 위에다가 현황 조사서라고 적으십니다. 현황 조사서. 자, 우리가 줄여서 부를 때는 이 현황 조사서를 현황서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감정평가서는 감정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줄여서 부를 때는 그렇습니다. 요거요. 누가 조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누가 기재해요? 집행관. 그죠? 어떻게 집행관이 조사하고 왔는지 그리고 기재해놨는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건 번호 밑에 조사 일시가 나옵니다.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조사 일시 보시면 2017년 10월 23일 낮 1시 30분입니다. 또 한 번 더 나갔습니다. 조사를. 집행관이 조사 나간 겁니다. 2017년 10월 26일 낮 12시 13분. 분까지 정확히 적어놨네.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자, 경매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집행관이 찾아가는 시점은 이거보다 보통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가는 시점 보니까 집행관이 가서 현황을 조사했는데 며칠 날 갔어요? 10월 23일. 또 한 번 10월 26일. 두 차례 갔죠? 보통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조사 나갈 때 2번 정도 나갑니다. 근데 3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한 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2-3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집주인이나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구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감정평가사입니다. 나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주변에 중개업소 들러보기도 합니다. 이분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경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집행관이죠. 집행관. 집행관이 나와가지고 물어보고 조사한다고요. 그죠? 근데 집행관이 나와서 이제 보통 잘 못 만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다음에는 한참 잠잠하다가 그 다음 만나는 사람이요. 요 집주인이 또는 세입자가 그 다음 만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한참 지난 뒤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조사하러 가시죠? 그죠? 여러분, 그죠? 입찰 들어갈 사람? 한두 사람 갈까요? 이런 물건일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 아니면 주인. 그죠? 그죠? 귀찮죠. 그래서 막 벨 눌러도 뭐예요? 신경적으로 막 반응을 보이고 안 열어주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니요. 아이, 뭐, 그래. 가서. 또 처음이 그래서 그렇지. 말썽하다 보면 얼굴도 두꺼워져요. 응?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사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라고 가운데 정도에 나오고요. 1번에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의 점유관계라고 나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점유관계에서 소재지가 먼저 나와 있고 주소죠. 점유관계가 나옵니다. 별표해 주세요. 여기 현황서에서는 아까 위에 그냥 참고로 본 거고 중요하게 볼 게 거기 점유관계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 아셨습니까? 점유는 누가 하고 있다고 나옵니까 지금? 집행관의 기록에 따르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기타란이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폐문 부재로 문은 닫혀 있고 안에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용어죠. 폐문 부재로 안내문을 남겨두고 왔으나 집행관이 안내문을 남겨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보통 연락이 없죠. 보통 점유관계가 뭐예요? 미상이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점유관계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나 미상이라는 건 모른다는 뜻이에요. 집행관에 가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상이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상의 소유자 세대가 아닌 세대주
박지의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되니까 동사무소 갔던 거예요. 집행관이. 보통 집행관 아저씨는 그 물건지 한번 들러보고 못 만나면 또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떼보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봅니다. 해봤더니 박지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주인하고 다른 세대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는가? 일단은 만나지 못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임대차 관계조사서에 올릴 적에는 일단 이 박지를 임차인으로 등재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기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느끼는 게 자, 요 집행관 아저씨는 가가지고 요새는 집행관 아저씨 중에 아줌마도 많아요. 옛날보다는 늘었어요. 옛날엔 다 집행관 아저씨가 남자밖에 없었는데 늘더라고. 자, 집행관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요 박지 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래서요,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여러분 쉬워요. 어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아주 중에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하신 분이 2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시간에 수업을 딱 하고 끝났더니 그분이 막 못 알아먹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중개서 공부를 안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 좀 어렵게 생각되실 거야. 그분들 상대로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수준을 낮춰야 돼. 막 기초 용어 설명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 내용 중에 보면 유치권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유치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점유를 뭐요? 필히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박지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유치권과 관련해서. 나중에 어떤 사례에서는 집행관이 가니까 당신 누구시오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무개라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행관은 그대로 적어요. 진짜든 가짜든 간에 적었어.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인터뷰했던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유치권 공부할 때 이 현황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입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결국은. 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밑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해가지고 박스가 제일 아랫부분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주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점유인이 누굽니까? 박지희. 당사자 구분에서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주민등록 세대 열람을 했더니 나오니까 그 주인 아니니까 임차인 아니겠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점유 부분은 전분지 일분지 모르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용도는 주거용이다. 왜 주거용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점유 부분은 점유 기간은 미상 모르겠고 보증금도 모르겠고 차임도 모르겠고 도대체 뭘 조사한 겁니까 집행관이? 조사한 게 없죠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사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전입일자는 요건 아까 전입세대 열람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2017년 4월 7일 날 전입됐다고 하는 기록을 봤으니 그렇게 적으신 거고 확정일자는요. 만나지 못했으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 뜻이죠 지금? 네, 그래서 현황조사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넘기시고 이제 어디 가볼 거냐면 12페이지 가보십니다. 자, 12페이지 가시면 옆으로 쭉 돌려서 보셔야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입세대 열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전입세대 열람이라고 나오죠 지금? 동거인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행정기관 이렇게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 이동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입세대 열람은 마천, 이동, 동사무소 가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신청 주소는 뭐냐? 경매 신청이 들어온 그 집 물건지를 얘기합니다. 거기 지금 보는 것처럼 당산로 45길 1 523호라고 나와 있죠? 요 물건에 대해서 지금 전입세대 열람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한 겁니까? 멀리 떨어져서 마천 이동에서 한 겁니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떤 동사무소에 가시든지 이게 가능해요. 다만 이거 전입세대 열람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1페이지 여러분 받으신 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독션에서 나오는 경매 정보지 같은 걸 하나 들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가셔서 출력을 해서 가셔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이 물건이 경매 넘은 물건 맞습니다는 증거자료를 가져가셔야 된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출력을 시켜줘요. 근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그 증거 자료 하나 하고 그다음에 돈 뭐 300원인가 400원인가 받아요. 예, 그래서 요 전입세대람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때문에 해보는 거냐면 아까 그 집행관하고 똑같이 누가 여기 살고 있는지를 갖다가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해보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밑에 보시면요. 세대주 성명이 나와요. 누구죠? 세대주 성명이? 박땡땡으로 나오죠. 사실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박지희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게 지금 뭐요? 개인정보 보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땡땡으로 처리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기록 중에 보면 집행관이 박지희를 만났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걸 봤을 때 박지희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최초 전입자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나올 겁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 세대주 성명이 누구고요? 박땡땡. 최초 전입자가 누구고요? 박땡땡.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전입자도 같은 걸로 봤을 때.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걸 떼보니까 전입하고 전입신고 된 사람이 박땡땡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근데 여러분 이 물건을 이제 내일 모레 들어간다 그러면 이 전입세대람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 여러분이. 그죠? 왜요? 바뀌었을 수 있어. 바뀌었을 수 있다고 이게. 그죠? 중간에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전입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보시냐면 제일 첫 페이지로 다시 오십니다. 자, 첫 페이지 오시면 이제 우리가 이 오피스텔, 당산동 오피스텔에 대해서 물건 분석 위주로 많이 해봤어요. 이번에 뭘 볼 거냐면 이거 할 겁니다. 이거 권리 분석요. 근데 권리 분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실 때 배운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소 기준을 찾죠. 말소 기준을 딱 잡고 말소 기준, 말소가 될지 인수가 될지 그 기준이라고 해요. 이거보다 앞에 오면 어떻게 되죠? 인수. 뒤에 오면 어떻게 되죠? 소멸. 말소 이렇게 되죠. 말소 기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소 기준 될 수 있는 거 뭐가 있다고 공부하셨어요? 말소 기준 될 수 있는 거 경매 등기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도 될 수 있고요. 그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저당권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또요 압류나 가압류 등기도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공부하셨죠? 이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뭐예요? 등기부에 다 나오는 것들인데 이 중에서 등기부를 떼어봤을 때 제일 빠른 거 하나만 된다고 그랬죠. 그게 말소 기준. 그보다 앞에 나오면 뭐예요? 인수. 뒤에 나오면 소멸. 근데 이때 앞에 나온다 뒤에 나온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세입자. 그죠? 세입자가 앞에 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선순위 세입자. 말소 기준보다 세입자가 뒤에 옵니다. 후순위 세입자. 선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혹시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낙찰자가 1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낙찰을 받을 때 1억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1억을 인수한다면 실제 부담 금액은 2억이 돼서 당장 1억을 내면 되지만 나중에 나갈 때는 1억을 추가로 내기 때문에 2억 부담으로 낙찰을 받으신 거다.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온다 이렇게 되면요. 뒤에 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때는 소멸이거든요. 그럼 보증금 1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떠안지 않게 되죠. 제일 중요하죠. 이게 권리 분석의 70% 80%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권리 분석할 때 만나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는데 유치권자라고 그랬죠. 유치권자는 여기 있어도 그죠? 여기 있어도 뒤에 와 있어도 다 원칙적으로 인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이게 권리 분석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경매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경매 물건이에요. 깨끗한 물건요 그렇게 많아요. 응? 그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은 막 너무 심각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공부할 때마다. 그래서 거기 지금부터 이제 할 건데 자 보세요. 그 사진 그림 밑에 보면 자 매각 물건 현황이라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매각 물건 현황 거기 옆에다가 감정평가서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니까 적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진 바로 밑에 보면 매각 물건 현황이라고 나왔고 그 매각 물건 현황 옆에다가 감정평가서라고 적어보시고 그럼 그 박스 첫 번째 그 밑에 있는 박스는 감정평가서를 구독션에서 요약을 해서 올린 자료입니다. 그렇죠? 감정평가서라고 안 나와서 그렇지. 보니까 건물은요 20층 중에서 5층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사용 승인 받은 날짜가 어떻게 돼요? 2013년 2월 26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넘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몇 년 된 건물이냐 이건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5년 된 건물이다 그러면 투자 가치는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은 건물 면적이 23.11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용 상태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감정가가 1억 2,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밑에가 대지 토지 부분이 또 있죠. 대지 지분이 아까 얼마였어요? 한 6.56제곱미터 한 2평 정도 됐었죠? 근데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8,200만 원이요. 보니까요,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따로 했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5년 된 그런 건물 오피스텔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자, 요 원리를 아셔야 돼.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는 건물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땅 가격은요?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저는. 그럼 어떻게 되면 건물과 땅의 이 가격이 말이에요. 땅 그 가격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축 건물이면요. 건물 7, 땅 3 이렇게 돼요. 보통 신축 건물은 건물 7, 땅 3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어떻게? 건물 6, 땅 4 이렇게 되고 더 지나면요. 또 시간이 지나면 건물 5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알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흐름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물 4, 땅 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막 바뀔 수 있겠죠.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물건에 따라서 이게 이런 비율 같은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감정평가할 때. 예, 그 보면 요 비율이 건물 부분의 비율이 세다는 얘기는 건물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요. 밑에 현황 위치 보시겠습니다. 현황 위치 보시면 지하철 2호 아까 지도도 봤습니다만은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남사층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아까 있었죠. 일반 주택 지대도 있고 근린상가도 있고 학교동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무난하다 이렇게 되죠. 아까 지도 봤을 때 위치 끝내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본건까지의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대로에 접해 있었어요. 앞이 넓었다고요.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대중교통의 편의도는 양호한 편임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런 거 평가할 때 양호하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냥 보통 대부분 거의 80% 이상 보통임, 무난함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양호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끝내주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인접 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이렇게 돼 있죠. 가파르지 않고요. 평탄한 땅이라는 거예요. 땅의 모양은 뭐 정사각형 이런 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이렇게 됐죠. 이 근린생활시설 얘기가 나온 이유 아시겠죠? 아까 층고가 높은 1층과 2층 근생시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 번째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3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5m는요 대로입니다. 대로. 큰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 내용으로 봤을 때 위치상으로는 괜찮다 이런 뜻이요. 그리고 요건 어디에 기록에 나와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감정평가서에 나온 걸 요약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임차인 현황이 나옵니다. 자셨습니까? 그 밑에 박스가 제목이 임차인 현황이라고 써져 있죠? 그 옆에다가요 현황 조사서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차인 현황은 현황 조사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옮겼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박지희 씨 이름이 나옵니다.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미상. 그 다음에 전입일자는요 2017년 4월 7일 전입세 되려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요 확정일자는 뭐예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조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는요? 없어요. 그러면 이러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니까 배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으니까 확정일자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죠? 그죠? 그건 조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예요? 몰라요. 이걸 조사하셔야 돼. 이 물건이 말이에요. 이 물건이 문제가 된 건 이 보증금 때문이에요. 사실은. 좀 이따 아시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배당에서 배당 예상 금액은 없음. 배당 안 했으니 요거 안 했으니 받을 게 없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기타 사항 보시겠습니다. 기타 사항 중에 첫 번째 손가락 표시요. 폐문 부재로 안내문을 남겨두고 왔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점유관계 미상이지만 전입세대 연락내역사상 소유자 세대가 아닌 세대주 박지의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되니까 임대차 관계 조사서에다가 박지를 일단은 임차인으로 등재했다고 나오죠.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아까 읽었던 거죠. 아까 현황 조사서에서 나왔던 기록 그대로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권리분석을 할 때는 등기부에서 나타난 말소 기준하고 비교하셔야 되니까 전입 날짜를. 그렇죠? 밑에 보시면요. 자, 밑에 등기부 현황이 나오죠? 사실은 원래는 구독시연 이런 사이트, 유료 사이트가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이 지번에 해당하는 등기부를 열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진짜로 그 물건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구독시연에 이 기록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한번 700원 정도 내시고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부 그 주소로 열람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찰 들어가는데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구독시연 기록 중에 거의 대부분 맞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요. 그 등기 기록을 요약한 이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믿고 했다고 잘못했습니다. 구독시연에서 물어주세요. 안 물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들어가실 때는 뭘 확인하셔야 돼?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부를 실제 열람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편하게 하시라고 요약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 보면 등기부 보면 소유권 이전이요. 매매를 통해서 권혜원 씨한테 넘어왔어요. 그 날짜가 2017년 정월이요. 1월이요. 얼마에 지금 권혜원 씨가 이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까?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1억 9천이죠. 오른쪽에 보면 거래 가액해서 1억 9천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가 신고 들어가가지고 등재된 그 금액입니다. 1억 5천에 지금 1억 9천에 이 오피스텔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7년 10월 16일 날 강제 경매가 들어갔고 붙인 사람이 대부업체예요. 얼마를 받으려고 지금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까? 5천만 원이죠. 두 개밖에 없네요. 등기부상 기록이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 두 개밖에 없으니 말소 기준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강제 경매가 되는 거지. 그럼 말소 기준 날짜가 언제예요? 2017년 10월 16일이죠. 그럼 핵심은 이거보다 이 말소 기준보다 전입 세대 열람을 했을 때 나온 박지 씨의 전입 일자가 더 빠릅니까? 늦습니까? 빠르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말소 기준 잡고 바로 세입자의 전입 날짜를 딱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처음 하는 거니까 자세히 설명돼서 그렇지 실제 분석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등기부 가서 딱 보고 전입 날짜 딱 보고 대항력이 있다 없다 금방 나와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걸 낙찰자가 떠안아야 될 일이죠. 보증금 얼마죠? 미상이에요. 미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고. 원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가 많습니까? 월세가 많습니까? 월세가 많죠. 그럼 월세가 1000에 70이다 그러면 여기 조사를 해보면 월세가요 1000에 62만 원, 63만 원, 68만 원, 뭐 60만 원대예요. 근데 70으로 쳐봐요. 1000에 70이다 그러면 사실은 인수할 보증금은요. 인수할 보증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아까 1억 2천에 낙찰 받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납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미납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수할 게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미납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월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전세예요. 오피스텔도요. 물론 수익형 상품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 세입자를 못 구해가나 막 그랬을 때요. 또 돈이 필요하고 막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세로 뺍니다요. 전세로 뽑았다고 봐야 돼. 그럼 전세 보증금 얼마지요? 집행관은 조사 못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조사하셔야 돼요. 응? 그래야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럼 보여.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러분 어떻게 조사하실 거예요? 이게 경매예요. 다시 한번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여러분 조사하실 거예요? 경매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자료만 딱딱 봐가지고 입찰되면 딱 나오고 그런 물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은 돈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셔야 돼. 자, 이 보증금 어떻게 확인하실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조사하실 거예요? 보증금 어디 가서 조사해요? 어디서 알아봐야 됩니까 여러분? 실거래가? 실거래가?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자, 실거래가, 실거래가. 또요. 또 어떻게 조사하실 거예요?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네. 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많은데.
여기서 상상력이 발휘돼야 돼요. 어떻게, 아니, 내가 수사관도 아닌데 어떻게 보증금을 알아낼까? 알아야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입자를 만나보면 세입자가 나 얼마에 살아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입자. 근데 세입자요. 박지 씨인데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안 만나주거나 그럴 수 있죠. 안 만나주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귀찮아서. 두 번째는 보증금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숨기고 싶을 때가 있다고. 왜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게 아파트다 그랬을 때는 그 숨기는 그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숨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오피스텔은 자기가 나는 오피스텔을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고 여기서 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드물죠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귀찮아서 안 만나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만나서 알면 돼요. 이거 조사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또요. 부동산 가가지고 사실 여기 지금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부동산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 있을 텐데 거기서 계약서 써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거기서 계약서 얼마 있었는지 이거 만약 알 수 있다고 하면 방법 되죠 이거. 근데 요 부동산 사장님은 이거 얘기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근데 술 마시면 얘기할 가능성도 그렇잖아요. 세상 일은 정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응?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친해져가지고 보증 얼마다 하고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응? 또요. 주인은 모를까요? 보증금? 주인이 뭐예요? 권혜원 씨죠? 자기가 전세 났을 텐데 권혜원 씨가 모를 리가 있나요? 주인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방법도 되긴 되죠? 주인이 가르쳐 줄까요? 경매 사건마다 다 틀립니다요. 입장이 다 틀립니다요. 어떤 경매 사건에서는 주인이 가르쳐 준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여기 같은 경우 만나기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해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인요, 권혜원 씨요. 어디 가서 만납니까? 주소가 어디예요?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그래 뭐 만나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내요? 어떻게 알아내요 지금? 제일 경매에서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알아내요? 어디에다가요? 법원에다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연락처 가르쳐 달라면 거기서 무슨 욕먹을 일 있습니까? 이 사람 전화번호 가르쳐 주게. 우리 이거 전화 오면 뭐 누구한테 어디서 알아서 전화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 하잖아. 주민센터 가가지고 이런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주소를 물어봐야 오 그러면 안 가르쳐 줄 텐데. 자 등기부입니다. 등기부에 주소 나오잖아요. 전화는 안 돼. 전화번호 모르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는 주소 찾아가셔야 돼. 내비 키고. 그래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만나면 또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기다리다가 또 알아낸 경우도 있어요. 가르쳐 준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건건마다 다 틀립니다. 응? 주인한테 물어. 이게 기본이지 뭐. 세입자, 부동산 이렇게. 보증금. 또요. 아까 그 실거래가 얘기했습니다만은 KB 부동산 시세라고. 이것은 시세가 정확히 알아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세에서 전세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시세 알아보고요. 그죠? 월세 시세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알아보고 조사를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딱 정해진 정답은 없으나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세입자의 보증금 이런 거 알아내기 위해서 세입자가 진짜 세입자인지 가짜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교재에 나오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경우인데 자기 친구가요. 택배예요. 택배. 그래서 조사해오라고 얘기했더니 조사해왔어. 그 사람 진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 보증 얼마다 그럴까지 조사해왔어.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은 택배 회사를 통해서 알았더라고. 자기 친구가 택배 회사를 해. 택배.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짐 가지고. 그러니까 저 배달 시켜봤으니까 누가 살고 있는데 알자.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자기
그런 관계 때문에 하는 거지. 많습니다. 그런 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외에 또 있을 수 있다. 됐죠? 요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이걸 알아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정확히 모른다면 아까 그 사람처럼 1억 2천 쓰고 들어가가지고 잘 받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세 보증금 그 사람은 알 수 있겠네? 네. 알았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응? 이게 낙찰을 받잖아. 낙찰을 받으면 거기에 막 이렇게 들어온 서류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리고 막 연락처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 사람 어쨌든 낙찰 받고 자기는 잘 받았다고 생각했겠지 처음에는. 그래서 가서 그 사람 본인 진짜 그때 가면은 우리가 이 조사하는 것처럼 우리 가서 조사하고 만나면 좋고 못 만나면 말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돈이 걸려 있잖아요. 앞에서 대기요, 대기. 몇 번씩 찾아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돼? 이거 낙찰 받아서 돈 냈다가는 부담금액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를 떼였어 이 사람 지금? 얼마 떼였죠? 보세요. 여기서 얼마 떼인 건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00? 자기가 써낸 금액이 1억 2천이야. 그러면 들어갈 때는 보증금을 자기 써낸 금액이 10%를 거는 게 아니라 최저가의 10%를 걸잖아. 그럼 최저가 얼마예요 거기서? 최저가가 1억 496만 원이잖아요. 최저가가 4차 때 7월 달에 1억 496만 원이니까 이거 20%니까 1040 얼마 네, 이거 날라간 겁니다. 1040만 원 큰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자기 돈이 이렇게 걸리면요 여러분들이 초긴장이에요. 초긴장. 지금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알아보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냥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아니 1000만 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알아낼까 이렇게 된다고. 네? 됐습니다. 어디 가시냐면 이번에 넘기셔서 자 우리 안 본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페이지 가십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안 봤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나온 거 있죠? 매각 물건 명세서 요거요. 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다 이거 줄여서 얘기할 때는 중간중간 매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글자로 매물서. 제목 나와 있죠 지금? 매물서. 잘하셨습니까? 이거 누가 만든다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쉴 겁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사법보좌관 이렇게 되죠. 사법보좌관이 이거. 예? 예. 근데 거기 보면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경매 사건 번호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매각 물건 번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작성 일자가 언제입니까? 얼마 안 됐죠. 2018년 9월 4일입니다. 아니 매각 물건 명세서는 왜 9월 여기 17년도가 아니고 18년도 9월 달에 만들었을까요? 아니 감정평가서는 빨리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현황서도 빨리 만들었잖아. 근데 이건 한참 뒤에 만들었죠. 자, 이해를 잠깐 하시면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입찰하는 날짜 있죠? 일주일 전에 그 자료를 오픈해요. 법원에서. 일주일 전에. 그럼 첫 번째 매각할 때도 일주일 전에 오픈했겠죠? 두 번째 매각할 때도 일주일 전에 오픈이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추가로 기재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기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중요한 서류 중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 요것은 기재 내용이 변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갑자기 요 기일 때 직전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얼마 누가 신고했고 이게 기록이 떠요. 없다가. 그죠?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유치권 신고를 했었다고. 그래서 기록에 올라 있었다고. 매물서에. 그런데 나중에 진행이 막 되다가 갑자기 유치권 신고했던 사람이 돈 받아먹고 합의를 해서 취하를 했어. 그러면 거기요. 유치권 신고했던 게 암호에 취하됐다고 기록이 또 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상황 변동에 따라서 바뀐 내용은 변동해서 기재를 해줘요. 쭉. 이걸 한번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 원칙적으로.
재감정을 하지 않는 한 이것도 작성이 제출하면 끝입니다. 바꾸질 않아요. 근데 뭘 바꾸죠? 매각 물건 명세서는 변동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작성 일자가 2018년 9월 4일인데 이게 왜냐면 보세요. 거기 보면 그 미납이 돼가지고 앞에 뭐 갈 필요까지 없겠습니다. 미납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보증금이 10%였다가 20% 올랐죠? 그거 기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성 일자가 그렇게 된 겁니다. 나머지가 바뀐 건 별로 없고 그거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누가 작성했다고 나옵니까? 지석재. 이 사람 누구라고요? 그죠. 사법보장관 아니죠. 판사 비슷한 사람. 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최선순위 설정일자 나왔죠? 이거 별표하셔야 됩니다. 이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2017년 10월 16일 경매 개시결정이라고 돼 있죠? 이게 그 유명한 말수기준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수기준 찾을 때 등기부를 띄어서 등기부에서 저런 것 중에서 제일 빠른 거 하나만 말수기준이 된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근데 법원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한테. 뭐가 말수기준이라고요? 경매 등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배당 요구의 종기라고 나오죠? 별표해 두시고. 우리 다음 주 정도는 이 배당 요구, 종기 요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일이 많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밑에 보면 사실 칸은 두 개입니다. 밑에 칸에 보면 색깔 다르게 된대요. 거기 보면 점유자의 성명 박지, 점유 구분은 미상, 정보 출처 구분은 정보 출처가 어디래요? 요 기록해놓은 정보의 출처가 어디래요? 그치, 현황조사지. 그러니까 점유한 권한은 주거임차인, 임대기간은 미상, 보증금도 미상, 차임은 미상, 점신고는 4월 7일, 확철제도 미상.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현황조사서에서 나왔던 기록을 그대로 옮겨준 겁니다. 첫 번째 칸은 거기는. 현황조사서에 나왔던 기록을 그대로 옮겨준 거라고요. 요약해서 사법보장하니 또 하나. 밑에 보시면요. 밑에 보면 빈칸이 몇 개 나오죠? 제일 끝에 비고란 나오고, 제일 끝에 비고란 나오고, 그 위에 뭐 빈칸이 다 있어요. 빈칸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뚜렷한 기재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제일 끝에 비고란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죠? 매수 보증금이 10%가 아니고 20%다라고 한 게 나왔죠? 여기는 사실은 별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 있죠? 그럼 비고란에 위반 건축물, 어떤 부분에 위반 건축물 부분이 있다는 걸 거기 기재해 줘요.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가 권리관계 파악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내용이 기재될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서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권리 분석을 하긴 하는데, 그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매물서입니다, 매물서. 위반 건축물이 있다든지, 법정이상구 성립 가능성이 있다든지, 등등등. 많은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실제 내용이 없는 이렇게 밑에가 텅텅 빈 물건들이 상당수라는 거죠. 대부분. 특별한 물건들은 잘 없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사건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물건 들어갈 때 권리 분석하고 물건 분석했는데 사실은 딱 해보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 뭐죠? 자, 안 했습니다만은 이게 오피스텔이 시세가 얼마 정도 가는지 그래 입찰 금액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안 했습니다만은 시세가 얼마 정도 갈까? 이거 조사해 보셔야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권리 분석 해봤더니 문제는 뭐예요? 대항력이 있더라 이거죠. 그 대항력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일까? 이것이 또 파악이 돼야 되겠죠.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세 조사를 해보고 보증금이 얼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입찰을 들어갈지 말지, 얼마 들어갈지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말이에요. 보증금을 조사해 봤더니 보증금이 1억이에요. 1억이라고 치면 자, 시세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시세는 한 2억 1,000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올라서 예를 들어서 2억 1,000. 그러면요. 이번 8,000 얼마 됐을 때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8,600 얼마잖아요 지금. 8,600 얼마. 보증금 1억이니까. 지금 최저가가 8,600 얼마라며? 그러면 8,600 얼마, 한 8,700의 입찰 금액을 써서 혹시 낙찰이 된다면 괜찮아요?
괜찮죠? 실제 얼마에 낙찰받은 건데요? 1억 8,700. 시세는 이 정도 된다 치고, 그리고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월세를 보증금 1,000에 월세 얼마? 65만 원 이렇게 받겠다 이 말이지. 이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1억이라고 조사가 됐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 한 1억 5천 원 될 것 같아요. 1억 5천으로 계산이 된다면 2억짜리 오피스텔이다 전세로 빼면 1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1억 5천이다 그러면요. 지금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제 예상은 요거 유찰돼서 다시 또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예상은. 그러니까 요게 핵심인 거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경매하다 보면 이 경매 그 유형 타입이랄까 이게 비슷해요. 대항력이 있는 거, 없는 거, 그죠? 우선 배당 받는 거, 못 받는 거 이렇게 비슷하니까 물건 사실 많이 하다 보면 권리 분석에서 문제 걸리는 것보다 물건이 좋다 나쁘다 그 물건 분석에서 이 차이가 나버리지 권리 분석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실력이 그러니까 그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물건 볼 줄 아는 눈이 그게 더 중요한 눈이죠. 예? 자, 그러면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요. 요 사례이긴 한데 경매 물건 찾아서 경매 가격 입찰 가격 정하고 그다음에 경매 법정에서 하는 절차하고 마지막에 입찰표 쓰는 것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뚝 해볼 거예요. 쭉. 네. 자, 잠깐 쉬겠습니다.